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생물공학회 2020년 청소년 BT를 만나다에서 조선 역병과 코비드-19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충북대학교 미생물학과 안지영 교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고 싶었는데요. 코비드-19이라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더 강화됨에 따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보게 되는 것을 안타깝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주제에서 알고 있다시피 코비드-19, 즉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것은 전염병입니다. 이러한 전염병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전염병들 중 안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는 그런 전염병일 텐데요. 조선시대에도 이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선조들은 그러한 전염병에 대해서 극복하고 또 여러 가지 방역에 대한 많은 노력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조선 역병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전염병에 대해서 살펴보고 코비드-19, 즉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면서 현재 우리는 이런 코비드-19에 대한 진단을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고 계실 텐데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까만 점이 보이시죠? 그런데 까만 점 주변으로 조금 더 짙은 검정색 그리고 덜 짙은 연한 이러한 방법으로 검정색이 퍼져나가는 듯한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의 전염병은 역병이라고 불리웠습니다. 한자말로를 풀이해 본다면 연병의 역 그리고 병의 병자를 따서 역병이라고 하였고요. 이러한 역병은 다른 사람을 물들이는 병,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현재 보고 계시는 이러한 점이 퍼져나가듯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그러한 전염병을 역병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이런 연병, 역 또는 병병을 쓰는 역병은 우리말로 전염병에 대해서 조선 선조들이 사용하였던 그런 말인데요. 그 전인 통일신라 시대 삼국사기에서도 여역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활용하여서 전염병에 대한 그러한 설명들을 적어 놓은 그러한 역사서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간이 벽온방이라고 하여서 돌림병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의 글을 모아놓은 의서 또한 선조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남겨놓은 그러한 역사적인 보물이기도 합니다. 오른편 이미지에서 보시면 활인서의 이미지와 함께 의약에 효과가 없고 구할 방도가 없었으며 전염하는 것이 거센 불길과 같아서 치료할 방법이 없다. 옛 처방이 전혀 없으니 의원조차 어떤 증세인지 모른다 라는 조선 왕조 실록에 이러한 기록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조선시대 또는 통일신라 거꾸로 올라가서 이런 많은 역사 속에서도 조선 또는 우리 선조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질병들이 창궐하고 그러한 질병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으나 또 인명의 피해들을 막을 수 없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의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양한 역사서,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개인의 어떤 일기라든지 또 다양한 그런 서류상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7세기에서 19세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주요한 피해를 많이 낳았던 전염병들이 유행을 하였는데요. 그 중에서는 두창, 즉 천연두 마마라고 불리우는 것과 장티푸스, 온역, 홍역, 콜레라 등의 전염병이 유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연두는 조선시대 가장 무서웠던 병으로 전 세계 사망 원인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질병이기도 하였고요. 또 1730년대에는 홍역이 대유행함으로써 한양에서만 1만 명 이상이 사망한 그러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과 저는 연병이라고 불리우는 전염병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속어이죠. 연병. 이런 연병은 사실은 앞에 글자가 하나 있어요. 전. 그래서 전염병의 연병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많은 비속어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연병은 특히 조선시대 때 유행했었던 전염병 중에서 호열자, 괴질, 쥐질병이라고 불리우던 질병을 일컫는 말로 보다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순조 21년, 즉 1821년 조선에 최초로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당시 우리 선조들은 쥐 귀신이 콜레라를 일으킨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콜레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때에 이런 전염병을 일으키는 단어로서 호열자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였는데요. 이 설명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이런 질병의 원인이 쥐 귀신이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집집마다 이런 고양이 그림들을 대문 앞에 붙여 놓아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또 가정마다 고양이를 기르는 그러한 일들이 만연하였다고 합니다. 사실상 현재는 이런 호열자나 괴질이라고 불리우는 질병이 콜레라라고 알려져 있고 이 콜레라는 비브리오 콜레라라는 세균에 의한 전염병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른편에 있는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시게 되면 둥근 간균이면서 약간 쉼표처럼 생긴 꼬부라진 그런 모양의 그리고 운동성을 갖고 있는 이런 가느다란 줄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그런 세균의 모양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비브리오 콜레라가 오염되어져 있는 음식이나 물을 먹게 되면 구토, 설사, 그리고 탈수증, 더불어서는 전신 마비 등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과 고통의 지수가 얼마나 심하였냐면 살아있는 채로 호랑이에게 물어뜯기는 듯한 그런 질병이 그런 느낌들, 고통을 안게 된다라는 것에서 호열자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질병으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였는지는 또 이런 단어에서도 역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단어 그리고 질병 이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조선왕조실록에 다양한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1392년부터 1864년까지 약 한 1400여 건의 역병이 발생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특히나 이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반에는 앞서서 설명했었던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잦게 일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특히나 1895년에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크게 유행을 하였고 그해 관보에서는 한성 난문 내 호열날 사망자가 52인이다 라는 그러한 형태에서의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우리나라 그 당시에 콜레라가 많이 유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른편에서 보시면 이런 콜레라에 대해서 1903년 예방주의서라는 그런 문서를 만들어내고 민간에 배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는 마스크를 사용합시다, 거리 두기를 합시다와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이제 민간에 이런 전염병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어떻게 이거 질병이 걸리지 않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민간에 보급하는 노력들을 시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콜레라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서 이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도 초반에 이런 콜레라가 전 세계 또는 지역마다 유행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는데요. 이 콜레라는
당시 그러니까 1800년도 후반에 우리나라에서 이 콜레라가 들어오게 된 까닭은 일본으로부터 전염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사실상 원래는 인도의 풍토병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1800년도 그 근방에 이제 인도에서는 동인도 제국이라는 그러한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때의 영국 군인들과 또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콜레라를 유발시키는 세균이 이제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콜레라의 그 창궐과 우리나라에서 이제 1800년도 후반에 순조 시대 때 일어났었던 그 콜레라의 유행은 단지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고 지금 현재 여러분도 코비드 19에 대한 어떤 사망자의 지수라든지 또는 퍼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우리나라에서의 지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표들을 살펴보듯이 그때 당시에 이 콜레라의 창궐 또한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났었던 일은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당시 그러니까 1826년부터 1837년까지 아시아 콜레라 전염병으로 일어났었던 콜레라 전염병의 대유행, 범유행이 전 세계적인 유행이 있었고 이 당시 이제 인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서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중국, 일본, 다시 또 영국으로까지 이러한 일들이 전파되고 또 많은 인명의 피해를 낳았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시아 콜레라 전염병이 일어났었던 그 지역, 즉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전체 세계 사진의 가운데 영역에서 보시게 되면 벵갈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벵갈은 인도에 있는 지역 이름이죠. 이 인도 영역 부분에 빨간색, 핑크색으로 사진을 하나 보시게 되면 이 당시 영국의 그 인도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영역을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영국에서는 동인도 제국 또는 전 세계의 어떤 무역의 전파라든지 또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일들이 식민지화하는 노력들이 있었고 이때 당시에 인도를 장악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 인도의 풍토병이었던 콜레라가 이제 영국 군인들의 어떤 영역의 진출이라든지 또 영국의 인도로부터 여러 가지 향신료라든지 귀한 물건들을 영국으로 가져가고 다른 나라로 이렇게 수출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인도의 풍토병이었던 콜레라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것이었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조선에도 콜레라가 상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21년에 이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이런 보고서를 따르게 되면 사망자가 무려 8천에서 9천 명에 이르고 한창 앓고 있는 무리는 그 수를 다 셀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고했을 정도로 굉장히 이 많은 수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심한 그런 심각한 피해를 낳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황해 감사 또는 평양 그리고 한양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전 지역으로 콜레라가 퍼지게 되었고 이 퍼지게 되면서 조선시대의 콜레라 치료법으로서는 고양이를 키우거나 아니면 대문에 이 고양이 사진, 민화를 걸어 놓는 그러한 일들로서밖에 이 새로운 질병의 창궐을 막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이 콜레라가 유행하던 당시에 서양에서도 악마의 소행이라고 불렸고 이때 당시에는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된다라는 그렇게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당시 별도의 치료법이 없이 그냥 악마의 소행으로부터 이러한 질병을 막고자 하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념적인 그러한 치료법들을 이제 시행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우리나라 조선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 콜레라의 범유행을 어떻게 이렇게 종식시키게 되고 사실은 공기가 아닌 이런 수인성 그러니까 물과 오염된 물과 사람으로 인한 전파되는 그러한 질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이 공중위생이라는
접근을 가능하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 굉장히 유명한 두 과학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흐와 파스테르인데요. 여러분들 파스테르는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파스테르 연구소도 있고 또 먹는 우유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 이 루이 파스테르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때 당시 로버트 코흐라는 사람입니다. 로버트 코흐와 파스테르는 각각 이제 독일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학자들이었었어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세균과 질병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었죠. 파스테르는 사실 세균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화학자였었는데요. 이때 당시 프랑스는 와인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민족들이. 그래서 이 와인을 굉장히 좋은 와인, 그리고 향과 맛이 계속 유지되는 그러한 와인을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온도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와인의 맛이 변해서 도대체 이 와인이 왜 이런 맛의 변질이 있게 됐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였던 화학자이죠. 그러면서 이 주류 또는 알코올의 생산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의한 그런 발효의 산물이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고 그 유명한 거위목 실험을 하게 되면서 질병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기보다는 신에 의한 벌로서의 사람의 어떤 아픔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생물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질병을 알아내게 되고 사람들이 질병을 앓게 되고 또 더 심하게 되면 또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혀낸 그런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그에 비해 이제 로버트 코흐는 독일의 의사예요. 의사이면서 세균과 공중위생에 대한 그런 많은 관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은 같은 시기에 굉장히 이제 질병과 세균 그리고 알지 못했던 어떤 질병의 원인이 세균에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경쟁적으로 밝혀내고자 노력했었던 프랑스와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각자 나라의 명예를 걸고 내가 더 많이 알려내야지, 내가 더 백신을 먼저 개발해야지, 내가 모르는 질병의 원인균을 먼저 찾아내야지 라는 그러한 경쟁 심리를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이제 연구를 했었던 과학자들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로버트 코흐는 세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만큼 우리가 미생물을 공부하는 사람에서 유명한 그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 것이죠. 1883년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원인모를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원인모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 안에 죽게 되었죠. 물론 구토와 설사 등으로 또 많은 고통을 안고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이런 이집트에 창궐한 전염병을 우리가 먼저 알아내겠다라고 하면서 코흐와 파스테르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두 과학자가 굉장히 연구를 하죠. 결과적으로는 코흐와 코흐의 연구팀의 과학자들이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이 원인모를 전염병은 동그란 간균 형태의 쉼표처럼 이렇게 꼬부라진 모양의 세균으로 인한 발생된 질병이다. 라고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코흐는 내가 파스테르 연구팀보다 훨씬 더 우월해 라고 이제 승리의 마음을 가득 안고 독일로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집트에서 일어났었던 그 전염병의 추세가 점점점 이렇게 사그라들자 다시 인도에서 이런 원인 모를 전염병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코흐는 이집트에서 일어났었던 질병의 양상과 인도에서 일어났었던 질병의 양상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에서 착안해서 다시 인도로 갑니다. 인도로 가서 내가 이집트에서 발견했었던 이 균에 의한 질병이 인도에서도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아내고 그때 이제 비브리오 콜레라라고 명명을 하고 콜레라균을 다시 규명을 하여서 이런 전염병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내고 사람들에게 밝혀지게 되면서 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오염된 물을 먹지 말아야 하고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하고 물과 의복을 끓여서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물을 끓여서 먹고 감염된 사람의 의복은 태워야 한다라는
라는 그런 공중위생의 가장 초기에 이런 이론들을 정립하면서 세계적으로 이런 콜레라에 의한 질병이다 라는 것을 알려지게 하고, 또 이런 질병에 대한 대응법, 그러니까 역학이라든지 공중위생에 대한 인식을 전 세계적으로 알려주게 한 굉장히 유명하고도 훌륭한 과학자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에서도 이런 질병들의 이름이 콜레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 호열자라고 불리우던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염병 전문 기구, 예를 들면 동활인서나 서활인서, 그리고 여러분 오른편에 보이게 되는 이런 의료기구, 즉 세브란스 병원의 뿌리인 제중원과 같은 이런 의료 기구라든지 또는 민간인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과 방책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1800년도 또 검역이라든지 또는 1886년도의 소독 활동들이라든지 또는 그 이후에 백신에 대한 그런 접종들을 시행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병을 치료하고 또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시행하게 되죠. 현재는 우리가 코비드-19, 즉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그러한 전염병에 많이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왼편부터 가운데 오른편으로 나와 있는 이런 정보들을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이 코비드-19도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되어져 있는 질병이 아니라 전 세계와 함께 협력하고 공동으로 극복해 나가야만 하는 그러한 질병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들 11월 25일 또는 세계 현황들을 보시게 되면 전 세계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의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26일 현재 우리나라 전국의 코비드-19 확진자의 현황들을 각 지역별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청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또 이런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대중에게 알리면서 어떻게 이런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코비드-19의 확산 현상들과 또 백신의 개발, 그리고 진단은 굉장히 우리가 실시간으로 알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에서 실제로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내고 건강한 사람과 감염이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분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때에는 이제 진단이라는 방법이 굉장히 필요로 되어지고 아주 민감하고 정확한 진단법이 굉장히 이 대중에게 퍼지는, 그러니까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단 방법은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항원 진단과 항체 진단 그리고 분자 진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분자 진단이라는 것은 감염된 사람에게는 이제 바이러스의 핵산, 유전체가 이제 존재를 하고 있을 텐데요. 특정 부위, 예를 들면 비강이나 코 안쪽에서 면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환자의 검체들을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바이러스의 핵산을 꺼내는 그러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코비드-19의 가장 주요한 병원체라고 알려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핵산을 RNA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RNA를 정제하고 RNA로부터 DNA를 얻는 역전사라는 시험 방법들을 시행한 다음 PCR이라는 핵산 증폭 방법을 통해서 바이러스의 핵산을 굉장히 많은 수로 증폭하게 됩니다. 그러면 증폭된 것과 증폭되지 않은 그러한 결과물들이 오른편의 이미지에서 초록색으로 해당되는 그러한 형광 시그널의 증폭 결과를 낳게 되어져서 감염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핵산의 존재 여부들을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의 감염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양성과 음성으로 판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핵산 진단이라는 것이 환자로부터 핵산을 검체를 하고 또 DNA의 증폭 산물을 확인하기까지 8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까지 걸리다 보니 이제는 30분, 그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그 사람의 어떤 환자의 감염 여부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를 알고,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들이 있는지를 또 진단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금까지 이제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서는 이제 손가락 넓이 길이만큼에 해당되는 코비드-19 테스트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왼편에서 보면 이제 환자에게서 혈액을 채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혈액을 테스트 킷 안에 아주 소량을 떨어뜨리게 되면 그 소량의 액체가 전개, 크로마토그래피 전개가 되면서 오른편에 보이는 것처럼 두 줄의 핑크색 선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을 하게 되면 사람의 몸에서는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항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항체를 아주 작은 나노 사이즈에 해당되는 파티클과 함께 잘 섞어가지고 이미 연구자들과 또는 키트를 개발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 표지가 되어져 있는 부분으로 혈액이 흘러감에 따라서 만약에 항체가 존재하고 있다면 테스트 라인에 줄이 이렇게 빨간색 줄이 띄게끔 만들어 놓은 장치에서 약 한 5분에서 30분 내에 이 결과물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진단법은 앞서서 설명했었던 분자 진단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러한 항체 진단법으로 보다 더 빠르고 더 정밀하게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들을 확인하고자 많은 노력들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선조들은 이런 굉장히 많은 전염병들에 대한 대응 방법들을 노력을 했지만 이제 1800년도 후반 콜레라가 창궐할 때 당시에 어떤 원인균인지 또 이러한 균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으로 또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고 감염자들과 격리를 해야 하고 또 감염자의 옷과 또 쓰던 여러 가지 집기들은 뜨거운 물에 이렇게 열 소독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이해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중들은 전염병의 원인이 이제 병원성 미생물이 아니라 어떤 귀신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의해서 또 내가 어떤 잘못을 시행했기 때문에 나에게 무언가 벌을 주는 무언가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했을 뿐이지 어떤 세균이나 또는 원인균의 어떤 전파 같은 과학적인 인식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런 많은 부분들 우리나라에서는 K방역이라는 그러한 이름까지 나오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진단법이라든지 또 많은 과학적인 그 결과물들, 진단이나 또는 또 바이러스의 핵산을 규명해가는 방법들, 그리고 다양한 방역의 체계나 높은 시민의식으로 이런 전파를 막아내는 그러한 노력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 안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국민들과 또 이런 K방역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배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많은 노력들은 현재는 이제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라든지 또 5단계로 조금 더 세밀해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들이 대중들에게 안내가 되고 교육이 되면서 더 이 코비드-19의 전파들을 종교적인 어떤 인식이 아닌 과학적이고도 또 체계적인 시스템화에서 관리가 되는 그러한 전염병의 방역에 대한 인식들을 이제 대중에게 알려주고 공부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런 바이러스의 감염을 또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노력들을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제가 이 자료들을 구성하면서 그 코비드-19에 대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그중 안에 여러분과 같은 중학생들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그 굉장히 코비드-19에 대한 그 지방에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나오고 있었을 당시, 그러니까 2월에서 3월 사이 대구의 중학생들이 코로나 나우라는 이런 어플과 정보 사이트를 개설을 하게 되면서 대중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현황을 한눈에 쏙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정보의 제공창을 만들었습니다. 그 제공창 안에는 국내 종합 상황판이라고 해서 일간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이라든지 국내외 확진자에 대한 정보들을 알 수 있고, 또 내 주변의 선별진료소라든지 또 마스크 판매에 대한 장소들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들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또다시 그 감염자의 숫자가 매일매일 많아지게 되면서 굉장히 위험하고도 또 새로운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같은 중학생들도 또 저와 같은 이런 선생님들도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코비드-19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하였고, 우리 선조들 또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다양한 질병들의 전파를 막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코비드-19의 전파는 조금 더 우리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또 다양한 정보들을 긴급하게 알아나가면서 서로 조심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그 전파의 속도가 낮아지고 극복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조선 역병과 코비드-19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질병 중 안에 콜레라,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비드-19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유용한 자료들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코비드-19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